그림자나 아니마의 개념을 알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감정이입이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감독하는 것으로는 그 개념의 내용을 결코 체험할 수 없다. 원형의 목록을 외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형은 숙명적으로 나타나는 체험 컴플렉스이며 더욱이 그 작용은 우리들의 가장 개인적인 삶에서 시작한다. 아니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여신으로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오해나 최선의 모험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떤 공적이 많은 노학자가 70세의 가족을 버려두고 20세에 빨간 머리를 한 연극 배우와 결혼한다면 이때 우리는 신들이 또 한 번 재물을 거두어 들임을 알게 된다. 마력적인 위력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얼마 전 시대까지만 해도 위의 젊은 여성을 마녀로 몰아 처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내 경험으로는 어느 정도의 지능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로서 아니마의 관념과 그 상대적 자율성, 또한 여성에서의 아니무스 현상을 쉽게 파악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관련해서 심리학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의식의 심리학적 특징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사상에 스스로 직면하도록 강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심리학자인 동시에 의사라면 심리적 과정을 지적, 생물학적 또는 생리적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체 심리적 사고에 방해가 된다. 그러나 심리학은 생물학도 생리학도 그밖에 어떤 과학도 아닌 심혼에 대한 지식이다. 지금까지 내가 묘사한 아니마상은 아직 완벽한 것이 아니다. 아니마는 혼돈스러운 삶의 충동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비합리적인 요정 따위의 성질과는 유별나게 다른 은밀한 암 또는 감추어진 지혜 따위의 희한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여기서 나는 이전에 인용했던 저자들의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리더 하가드는 그녀를 지혜의 딸이라 불렀다. 분노와의 아틀란티스 여왕은 심지어 오래전에 행방불명된 플라톤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훌륭한 도서관을 갖고 있다. 트로이의 헬레나는 그녀의 육화 과정에서 현명한 시몬 마그누스에 의해 티투루스에 있는 유곽에서 구원되고 그의 여행에 동행한다. 나는 서두에서 아니마의 전적인 특징인 이와 같은 면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니마와의 첫 만남은 보통 지혜보다는 다른 것을 추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니마와 스스로 대면하는 사람에게만 이 측면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작업을 함으로써 비로소 온갖 인간 숙명의 잔인한 유희 뒤에 어떤 은밀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점차 알게 된다. 그것은 삶의 법칙에 대한 탁월한 지식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은 예기치 못한 것, 불안한 혼돈이 깊은 의미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인식되면 될수록 아니면은 더욱더 그의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특징을 잃게 된다. 차츰 혼돈의 물결에 맞서서 둑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의미 깊은 것이 의미 없는 것과 구분되고 의미와 무의미가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는 통찰을 위해서, 즉 의미와 무의미를 떼어놓음으로써 혼돈의 힘은 약화되고 의미는 의미의 힘을, 무의미는 무의미의 힘을 갖추게 된다. 그로써 새로운 우주가 태어난다. 이것은 의료 심리학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였음을 뜻하기보다는 삶의 경험에 충만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저 가르침이 나온다는 태고의 진리를 뜻하는 것이다. 현명함과 어리석음은 요정의 존재에게는 하나이며 같은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아니마를 통해 묘사되는 한 그것들은 하나이자 같은 것이다. 삶은 어리석으며 동시에 의미 깊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 웃지 않고 또 저것에 관해 궁리하지 않는다면 삶은 진부하고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규모를 갖게 된다. 다만 아주 작은 의미와 작은 무의미는 있게 된다. 근본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인간이 없을 때에는 이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만 해석되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이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그가 이해하지 못한 세계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자 시도한다. 따라서 아니마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정신분석에서도 인터프리테 해석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모르는 것이야 해석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인간이 없을 때는 이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하고 있는 얘기는
근본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무엇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인간이 없을 때에는 이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있어야 그때부터 그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만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더스탠딩이 있는 사람은 따로 해석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이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자 시도한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 원시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현상 자체가 해석이 필요 없을 수 있죠. 원시인들은 해가 떠오르면 저건 해 자체를 신으로 봤다고 한다면 그냥 신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신이 나타났다가 저녁 되면 쉬러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태양 자체가 쉬는 곳으로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그 신이 다시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우리는 그것이 태양이 신을 표상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지만 원시인들에게 그 자체가 이미 신이라고 이해하는 순간엔 그게 따로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해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에게나 원시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우선 알 수 없는 것이어야 되고 그 알 수 없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자연 속에 사는 어떤 원시인이나 아주 어린아이는 그 자기 스스로 생각할 힘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가장 원시적인 상태는 우리가 생각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서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요. 비혼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전에 공부를 했을 텐데 비혼은 어떤 병리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어린아이가 이런저런 것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 자체를 아직 생각을 재료로 가져오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고. 그게 베타 엘리먼트라고. 베타 엘리먼트 자체는 그냥 어떤 체험인데 이 체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생각이나 감정으로 정서로 가져올 수 없다는 그 생각이나 꿈의 자료로 쓸 수 없는 원초적인 경험을 베타 엘리먼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이나 꿈의 자료로 바꾸어내는 것을 알파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알파 펑션은 어린아이에게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알파 펑션은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어서 아이는 처음에 자기의 체험을 자기가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을 아직은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이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낼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소화한 것을 어머니가 다시 되돌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생각이나 정서로 이걸 바꾸어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느끼거나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원체험 자체를 알파 요소로 바꿔내는 기능을 나중에야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알파 펑션 자체가 어머니로부터 나중에 아이가 배워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상태는 초기에는 꿈이나 어떤 생각으로 체험을 소화해낼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데, 원시인이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자기에 떠오르거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뭘까요? 자기가 생각하거나 느낀 것이 아니고 이건 주어진 것이죠. 외부에서. 그래서 비혼의 얘기 속에는 어떤 컨셉션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프리 컨셉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떤 개념을 우리가 개념으로 소화하는데 개념 이전에 프리 컨셉션이 아직 개념화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 개념화되지 않은 것이 나중에 컨셉션으로 간다 하는 이런 생각의 여러 단계, 생각이나 느낌이 발달하는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쩌면 비혼의 이런 개념들은 제가 그 연호는 잘 모르지만 융의 어떤 인식과 많은 부분에서 융의 인식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비혼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융이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많은 부분에서 상통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thinking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사고나 어떤 imagination, 어떤 이미지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판타시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융은 이미지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보통 정신분석에서는 특히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판타시라고, 판타시 중에 pH 판타시는 무의식적인 환상이라고, 그리고 그냥 F를 쓰는 경우는 의식적인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 판타시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판타시가 프리미티브 띵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기에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판타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 판타시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선가 온다는 개념이죠. 판타시가 자기에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판타시를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 우리가 계속 정령이나 스피릿이나 여기서 소울이나 스피릿 이런 개념들이 오면서 어떤 정령이라고 하는 개념, 여기서는 엘핀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요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원시인에게는 최초로 체험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신령스러운 것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 아닌데 자기에게 뭔가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접해보는 어떤 판타시, 어떤 상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떠오른다면, 이게 우리가 보통 원시인들은 꿈에서 만나는 걸 계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계시로 느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있던 어떤 것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걸 이거 자체를 신이라는 개념으로 가드라는 개념으로 본 거죠. 자기 스스로의 생각해낸 것이나 자기 스스로 느낀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것이다 한다면, 이거 자체가 나와 독립되어 있는 어떤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아닌 어떤 것이 나를 찾아온다. 근데 애니마의 개념도 하나의 소울이라는 개념인데, 페미닌 소울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남성들이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자기 것이라고 not I라고 느끼니까, 자기가 아니고 not I라고 느끼니까 이것은 자기 안에 가지지 못하고 보통 여성들에게 투사한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가 가진 여성성을 실제 외부에 있는 다른 여성에게 투사를 하게 되면 그 여성은 자기 안에 있는 여성상을 투사받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애니마에 따라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대상이 가진 여성성하고 상관없이
투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 투사와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도 맺지만 굉장한 분노와 좌절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성들은 애니무스를 투사하고 남성은 애니멀을 투사한다고 하는데 실제 많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관계, 애증의 관계가 융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투사함으로써 생겨나는 갈등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대상관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린 시절에 실제 어머니하고 관계나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느껴서 이 실제 체험과 관련돼서 내사된 우리가 그 배드 오브젝트, 굿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 부분 대상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중에 실제 현실 관계에서 나쁜 대상을 투사하기도 하고 좋은 대상을 투사하기도 한다. 이런 설명 방법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닮아 있는데 그 자체가 어쩌면 멜라니 클라인도 어쩌면 팬터시의 근원을 어그레션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아주 아이가 끔찍한 팬터시를 가지고 이 팬터시는 어디에서 온 거다 하면 데스 인스팅트에서 온다고 봤죠. 본능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본능으로부터 팬터시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거죠. 본능이 가지고 있는데 본능으로부터 팬터시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실제 외부 대상하고 관계에서 처음으로 팬터시가 생겨난 게 아니라는. 그래서 어쩌면 원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최초의 팬터시, 아이들의 팬터시를 융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닮아 있는 부분이죠. 어떤 면은 프로이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역동 속에 있는 어떤 대상과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는 에임과 아브젝트 이거 자체를 융은 따로 원상이라는 아키타입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모든 이미지나 팬터시는 이 아키타입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나 멜라니 클라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이 아키타입이라는 따로 독립된 개념이 아니고 인스팅트로부터 온다고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스팅트라고 하는 것을 넓게 여기서 융이 생각하는 아키타입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분들이 명료하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프로이드나 멜라니 클라인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는 아키타입이라는 것은 어떠면은 인스팅트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서 이분들은 이해하려고 했을 것인데 융은 이걸 따로 떼어서 어떠면 인스팅트에 수반되는 어떤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키타입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 인스팅트와 아키타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인스팅트가 발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떤 상이 이미지가 같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원상이라고 할 때는 그 여기서 역동에서도 우리가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역동 파생물. 그러니까 어떤 성적 역동이다, 공격적인 역동이다 할 때 우리가 실제 이해하는 것은 그 역동 파생물인데 그것은 어떤 소망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누구와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싶다는 소망이나 누구를 힘들게 내가 혼내주고 싶다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아이디어, 어떤 관념 혹은 어떤 이미지하고 관련돼서 이 역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현상을 분리해서 따로 역동이 생겨났을 때 그의 어떤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가 생겼는데 그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발현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하나의 원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이디어나 혹은 여기서는 이미지라고 한다고 그 이미지 자체는 역동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분리해서 개념화할 것이냐 하나로 묶어버릴 것이냐 하는 차이이지 이러한 어떤 우리 사람이나
동물에게도 같은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동물도 어떤 상황에 가면은 자기 무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공격에 대비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원시적인 것들인데 이런 행동 패턴이 어느 경우에나 함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비슷한 것. 동물은 단지 따로 어떤 자기의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동물의 세계와 인간이 구별된다고 할 뿐이지 원초적인 어떤 본능의 부분과 본능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아키타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함께 쓸 수 있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돼요.